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의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0-2021 회계연도에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2,236건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4,000건이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인 지난 12월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어제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기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 4차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에 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보건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도 않았던 60세 이상 고령층 125만 명의 감염 및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부스터샷을 한 번만 맞은 집단과 두 차례 맞은 집단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진행 위험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4차 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비율은 접종 후 4주까지 3차 접종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염 예방 효과는 점차 감소하면서 8주가 지나면 3차 접종자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확진을 따진다면 실제로 4차 접종의 효과는 단기적이고 절대적 이익도 크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증 진행 예방 효과는 이보다 길게 유지됐습니다. 3차 접종자의 코로나19 중증 진행 비율은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 후 4주차를 기준으로 4차 접종자의 3.5배에 이르렀고 접종 후 6주차에는 4.3배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의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더 나아가 해당 환자들이 앞으로 연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보건원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연구를 바탕으로 연방정부 기관이 다 같이 공동 연구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보건복지부가 공동 연구를 조율하고 이에 따라 하비어 베세라 장관은 120일 이내에 국가 연구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나 후각, 미각 상실, 브레인 포그 등의 증상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 3명 중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 목표 중 하나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치료와 관련해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의사와 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치료와 관련 전문 클리닉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의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될 방안도 찾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20만 명 정도가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약 100만 명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법 제정 12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가족 허점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선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 건강보험개혁법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 방식은 본인 단독으로 직장 건보 가입 시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족이 추가됐을 때 보험료 인상 부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은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직장 건강보험에 온 가족이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10%를 넘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ACA로 가입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 20만 명이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기존 보험이 있었더라도 ACA 재정 지원이 확대돼 약 100만 명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20-2021 회계연도에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2,2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직전 회계연도보다 4,000건이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0-2021 회계연도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2,2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의 영주권 취득은 2011년 2만 2천여 건, 2013년 2만 3천여 건 등으로 연 2만 건을 넘기다가 2015년부터 만 건대로 내려왔고 매년 더 감소하다가 2020-2021 회계연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이런 급감은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 후 해외 공간과 이민 서비스국 폐쇄, 업무 지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해보다 신분 조정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5건 중 4건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취득이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 등 해외 공간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2,758건,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1,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분기별 발급 건수로는 1에서 3분기 중에 각 분기별 2,000에서 3,000건 수준에서 4분기에는 4,165건을 기록해 다음 회계연도 회복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한인의 시민권 취득은 14,827건으로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직전 회계연도에 11,350건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8-2019 회계연도에 16,298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됩니다. 당초 5월 1일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재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3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발효된 이후 5번째 재연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이 재연장을 결정한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팬데믹과 그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출자들은 물론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가 이뤄지면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올 연말까지 연장시켜달라고 했던 요청보다는 상당히 짧은 겁니다. 최근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100명에 이르는 연방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어도 연말까지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지속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정부 부담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에 대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등 더 많은 구제책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미국 인구와 노동력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 노동자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수년간 연간 1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왔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12개월간 이민자 수는 24만 7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이민자 수의 절반 수준이고 2016년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이민자 감소는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사관 폐쇄 등으로 비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더 급감했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보내는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나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이 지연되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노동경제학자인 조반니 페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이민 정책이 지속됐더라면 지금보다 미국의 생산 연령 이민자가 240만 명 정도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이는 미국 내 전체 생산 연령 노동자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현재 구인난에 외국인 노동자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미 전역에서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구에 똑같은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주면서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CNN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전역의 가계 예산에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치솟는 물가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명자는 이날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컨퍼런스에서 모든 미국인이 물가 인상에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자원이 더 제한된 가구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저소득층 가구는 수입의 77%를 생활 필수품에 지출하는 데 비해 고소득층은 32%만 지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침 식사용 시리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 유명 브랜드 제품을 사던 고소득층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저가 브랜드로 옮겨갈 수 있지만 이미 저가 브랜드를 이용하던 가정은 더 낮출 수가 없게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CNN은 노동통계국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과 2018년 사이에 저소득층의 소비자 물가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오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거나 미루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경제학과 조교수 데이빗 아르젠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인플레이션이 좋지 않은 시기에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여성 연방준비제도 간부들도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5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연준이 0.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연준의 2인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오는 5월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의장은 어제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토론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연준은 5월 회의 직후 빠른 속도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고 일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화를 긴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도 돼 있다면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불사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국채금리는 폭등했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567%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19년 5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나스닥이 2.26% 급락했고 다우가 0.8%, S&P 500이 1.26%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앞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도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인사였던 만큼 그동안 비둘기파로 인식됐던 연준 간부들이 잇따라 매파로 변신하면서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약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펜타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어제 뉴욕주 보건부가 CDC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뉴욕주에서 헤로인과 아편 등 마약 성분이 들어간 오피오이드를 과다 복용해 사망한 뉴욕 주민은 총 4,2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939명과 비교해 무려 44% 증가한 것으로 하루 12명씩 사망한 셈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의 사망자는 이 기간 1,761명으로 주 전체의 41.6%에 달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2,962명, 입원한 환자는 1,515명에 달했습니다. 5개 보로 외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몰로 카운티, 에리 카운티 등이 관련 수치가 높았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전체로는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환자가 9,193명, 입원한 환자는 3,135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불법 약물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펜타닐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날 오피오이드 남용 및 과다 복용을 금지하는 지역 보건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과다 복용률이 가장 높은 24개 카운티 보건부서에 진료와 교정, 해독제 제공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보수 성향의 오클라호마주에서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어제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은 낙태를 한 의사는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산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낙태는 예외로 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 짐 올슨 오클라호마주 하원 의원은 처벌은 산모가 아닌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시의회가 트랜스젠더와 논 바이너리의 소득보장 시범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팜스프링스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20명에게 매달 최대 $900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 프로그램에 $2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했고 주정부에도 자금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옹호단체인 키어웍스와 비영리기구 DAP 헬스는 성소수자는 주거 불안과 실업, 차별에 직면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하나라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환영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40차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1회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로 오렌지 카운티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대회가 해외에서 열리는 것은 2002년 첫 대회 개최 후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은 컨벤션 센터와 호텔 등 시설 인프라, 동포사회와 현지 주류사회의 협력 가능성, 신청 단체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렌지 카운티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02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내일부터 각 지역 사무소에서 대면 민원 서비스 업무를 재개한다며 예약 없이 지역 사무소를 찾는 이들에게도 민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소들의 대면 민원 업무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 동안 사회보장국은 주로 온라인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사회보장국 대변인은 예약 없이 지역 사무소를 찾기보다는 우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와 전화로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3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